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관세 등 외교 안보 문제 등의 의미가 큰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시작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적으면서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발언의 배경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한글 자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이런 거를 올렸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 원본을 봤어요. 지금 저 원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트럼프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에 직접 올린 글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에서 What is going on? 이제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런 거죠. 음흠.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게 이제 두 단어가 핵심적인데 그것도 대문자로 썼어요. 하나는 이제 purge고 또 revolution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숙청이나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업을 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더 보면은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데 한번 만나도록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SNS를 직접 이제 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초청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불과 두세 시간 앞두고 이걸 SNS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리 이제 강대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회담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제 상대방한테 무엇을 얻어내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많긴 하겠죠. 예. 하긴 하겠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어내야 되는 건가?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그런 품 있는 행동은 저는 적어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후진국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불과 한 3시간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예. 크게 보면 이제 현지의 분위기는 이게 회담의 일부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예, 예. 좀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이 수행원들과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조야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좀 했는데, 네네. 거기서도 뭐 좀 당황스러워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어, 이제 정치 플레이어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우리가 그동안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그 협상의 일부로 제시된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네. 현지 분위기는 좀 침착하게 대응하자.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회에 오히려 지금 그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뭐 극우주의자들 사실과 관계없이 허위 사실들을 퍼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사실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들, 그런 주장들이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네네. 그런 류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일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그 계엄 이후에 내란 그리고 이제 그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 한국의 헌법 체계 안에서 법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미국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그 오해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회담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언급할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협상 전략이나 성격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해서 뭐 성동격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쪽을 때리고 다른 데서 또 이 이득을 취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선제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걸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뭐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실은 이 상황을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남긴 글을 본다면 실제 회담에서도 어떤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를 이제 진행한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의 리얼리티 쇼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오늘 두 분이서 앉아서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 물어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한국에서 이게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또 무슨 뭐 혁명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전 세계로 이제 뭐 전송되는 거잖아요. 하나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을 초청을 했잖아요. 예. 초청해서 그분하고도 같이 정상회담을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동영상을 틀었고 그러면서 사진을 몇 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과 전혀 다른데도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낙인을 찍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흑인들이 백인 농장들 이렇게 찾아가서 다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그런 얘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국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또는 법을 통과시킨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이게 회담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오히려 그 질문을 바로 받는다면 그렇죠. 더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제 이 SNS에 올라온 걸 모른 상태에서 또는 안 올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질문을 했으면 좀 당황스러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SNS에 미리 올라오고 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회담에 임하면은 훨씬 차분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 집무실 양자회담은 초반부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또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미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순방에 동학을 해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상응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배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총력전에 나선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3실장이 다 가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죠.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이 외국 방문에 나설 때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면서 이제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그 비서실장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뭐 아주 뭔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뭐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또는 이제 방위비 등등 뭐 해서 안보 관련 협상 이것이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리고 또 뭐 우연찮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 한국 그리고 한미 동맹의 또 한미 관계의 국제 정세의 한 5년 정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뭐 누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굳이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그만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가용한 인력들은 다 동원해서 우리의 전력을 다 투입을 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안보실장이 가게 되면 미국의 안보실장 NSC와 관리 회담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외교장관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통상장관은 통상장관과 하는 것이고요. 또 비서실장이 갔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정무적인 파트를 담당하는 누군가와 좀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미국의 뭐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 예,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비선 실세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굉장히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잖아요. 예, 정무적인 행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또 비서실장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비선 그 참모들을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뭔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외교적인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아마도 우리 비서실장이 마쿠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7월 31일 날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지만 그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런던에 가 있을 때 우리의 그 산업부 장관이 그 런던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야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성에 감동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이견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안보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가는데 게다가 이제 이번에 비서실장을 이렇게 간 것은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와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의 총대장이잖아요. 얼음 공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또 그래서 별칭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별칭이 이제 있는 것은 사실상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꽉 잡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비서실 바로 잡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말은 자기 주장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와일스의 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한단 말이죠. 공감을 하고 들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실장이 가서 와일스하고 만나서 이제 타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마사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와일스 같은 경우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로비스트예요. 로비스트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우리 삼성이 거기 있는 로비스트, 그러니까 딸이 있는 회사에 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런 거를 다 알거든요. 딸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엄마하고도 또 관계도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정말 한국이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뭔가 윈윈할 수 있는 회담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모습 자체에 미국도 좀 감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두 정상 그야말로 관세 등 통상과 또 외교 안보 현안, 정말 이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주제들이 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크게 보면 이제 저는 세 파트예요. 하나는 이제 경제 파트, 두 번째 안보 파트. 뭐 안보 파트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북한 핵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 경제 파트는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통상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네. 관세 문제가 있을 거고 경제 협력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각 분야별로 우리가 투자하도록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상호 경제 협력을 해 나갈 거고 관세는 어느 정도 할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 문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한미 외교부 장관끼리 합의한 것이 동맹의 현대화고 한미 국방부 장관끼리 전화 통화해서 한 내용이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그러면은 동맹의 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분화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맹의 현대화 속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주한미군의 재조정,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한국 방위의 한국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속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북한 문제는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회담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이제 3단계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결하고 축소하고 비핵화로 간다. 그 얘기도 이제 뭐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지만 다시 그 밑에서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저렇게 짧은 시간 한 15분 온통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계획되어 있는 그 시간에 다 논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참모들이 미리 가서 사전에 조율할 거 다 조율해 놓고 예. 지금 정돈되지 않은 몇 가지만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예, 말씀해 주신 모든 의제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측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가 있을 거고 미국 측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다뤄지는 주제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네. 뭐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제가 우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안보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주한미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러한 그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서서 이제 중국이나 뭐 타이완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것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안보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지금 11억 달러를 이제 26년부터 30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1년에 보통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억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단 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원래 이것에 한 10배 정도를 불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10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2배를 부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방비 증액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방비를 우리 GDP의 5%까지 증액하라. 이것은 뭐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6% 정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아니겠습니까? 국방비를 하루아침에 2배를 증액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의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50만 대군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무기 체계를 한 번 더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쉽게 물론 뭐 그게 GDP 5%를 당장 내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 통상 문제로 가면 관세 문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한 이후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굴지 기업이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상호 관세 25%로 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15%로 이렇게 낮추긴 했습니다. 근데 이 관세를 다시 또 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관세 문제를 또 다시 건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오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밖에 이제 뭐 통상 문제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 이제 쌀 시장 개방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은 경제적인 파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이게 그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식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안보가 아니라 그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을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소고기는 우리가 그 광우병 파동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금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이것들을 서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는지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그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다뤄지고 있는 아젠다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아젠다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의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뭐 전작권이라고 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양도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원자력과 관련된 주권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런 그 논의에 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최종적인 결정의 날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다양한 아젠다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이번 회담 의제들 정말 산적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동맹의 현대화, 경제 통상의 안정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회담 결과가 좀 어떤 방식으로 발표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좀 결과에 따라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지 이것조차도 예측 불가한 상황인 거잖아요. 글쎄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은 안 열리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이게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외국의 정상하고 같이 있게 되면 공동 기자회견 통상 한 10분 뭐 그 정도 하거든요. 그 대부분 자기가 얘기하고 상대방한테는 마이크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성과 얘기하는 걸로 시간을 다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엉뚱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담했을 때는 결과가 A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또 기자회견 하거나 이러면 이제 B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안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언론 보도문이니 뭐 공동성명이니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네. 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오면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7월 31일 날 그 협상을 하고 돌아와서 쌀 개방 막았다. 없다. 월령 30개월 그거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올린 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하고 미국의 그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지고 농작물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것을 개방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비관세 장벽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아마 그 정밀 지도. 우리 이제 5,000분의 1 정도 되는데 1.5천 되는 거 그건 이제 구글에서 계속 내놔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압박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마 그 온라인 플랫폼법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온라인 그 거대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갑질하고 있는 거 이제 통제하는 게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법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문제하고 같이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3,500억 투자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1,500억은 마스가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조선업으로 투자하는 게 정해졌어요. 뭐 그것도 이제 세부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2,000억 불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내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투자는 내가 하는데 쓸 때를 자기가 정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2차 전지, 원자력, AI, 조선 이렇게 해서 주로 이 분야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꺼냈던 이유가 미국 보고 이제 들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모두가 미국이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분야잖아요.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한국 없어는 원자력을 만들 수가 저기 건설할 수가 있습니까? 시공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도 뭐 설계 능력은 있어도 그 시공 능력은 없잖아요. 이게 다 미국이 필요한 거고 2차 전지도 어디다가 누가 할 수 있어요? 한국 말고는 못 하거든요. 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 역시 쟁점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관세 협상 세부안에 대한 조율 역시 이제 이루어질 걸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서화로 될 가능성도 있을지 또 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아까 그 우리 저 김일수 교수님하고 밖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눴는데 그 서로 생각이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다.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발언의 주도권을 이제 자기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뭐 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내용은 우리 쌀 시장과 그 소고기 이 원령에 관해서는 건드리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반박을 하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이상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사실 그 수긍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뭐 트럼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미국 제일주의. 결국 그 얘기는 미국 국민들에게 나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다. 내가 우리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다.
내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 정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스하게 아주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건 이제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 그냥 문서화된 공동 선언문 정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 공동 선언문마저도 사실 다른 나라들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오면 좋고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지 않았습니까? 뭐 이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면 좋을까라고 우리 정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틀린 수치를 얘기하더라도 반박하지 마라.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조언들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스콧 스나이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알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 대비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니까 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방어전을 하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크게 잃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각으로 밤 12시 56분, 이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분이 좀 안 남은 상황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면 이 대통령이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뭐 선물 이런 거를 좀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지금 거의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그냥 갑자기 당황스럽게 질문하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죠? 뭐 이런 식이 되는 형태가 네. 지금 꼭 저한테 질문한 것 대담의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예. 뭐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뭐 글쎄요, 그 대통령께서 미국 그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내렸을 때 그 공군 대령이 자기 부대의 그 엠블럼인가요? 그거 이제 마커 돼 있는 그거 하나 대통령께서 주던데 모르죠. 이번에 가면은 통상 이제 선물들을 가지고 가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 뭐 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보니까 선물들을 이제 서로 주고 받았잖아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실 때도 뭐 선물은 갖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 선물이 뭔지는 저는 알 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골프채를 아베처럼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워낙 황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그 황금관 그 왕들 쓰는 그 관이 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그런 관들은 선물을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을 좋아하니까 아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너무 황당한 질문을 그러니까 해서 제가 가벼운 질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가벼운 질문이 저는 이제 되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우리 그 당국자에게 뭔가를 제안한 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길래 뭔가를 제안을 하긴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개 그게 굉장히 한국적인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한국적인 것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5분 뒤에 알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가벼운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시 이제 좀 의제 얘기로 돌아와서 뭐 앞서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협상에 따른 결국에는 이제 안보 청구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 문제 이야기 하셨잖아요. 국방비도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다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가실 때
국방비하고 방위비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건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방비를 전향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다라는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델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나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6월달에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2035년까지 GDP의 5% 올리기로 합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3.5%는 직접 군사비고 1.5%는 간접 군사비인데요. 간접 군사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항만 건설하고 이제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사이버 방어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도 다 이제 간접 군사비로 쳐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35년까지니까 앞으로 10년이 남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5%로 이렇게 정했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네네.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국가가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정도가 아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그런 국가들일 텐데요. 이 방위비 분담금은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전혀 이제 언급이 없었고 관세 협상에서도 없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SMA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 끝났어요. 그래서 2026년에 1조 5,200억 원을 제공하고 그 뒤에 이제 매년 2030년까지 연 단위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반영해서 이렇게 인상하기로 했다.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우리 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지금 10배 가까인 9배가 넘는 100억 불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혹시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국방비를 올리는 데다 초점을 두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한국 국익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위비 분담금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더라도 그중에 90%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내는 것도 전부 다 한화로 제공을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거기에서 노무자들, 우리 한국인 노무자들이죠. 그분들한테 드는 인건비, 그다음에 군수관리비, 군사건설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90%는 환수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 합의하고 협의하고 끝난 것을 다시 방위비 이거 100억 불 내라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네네. 사실상 그 SMA 협정상에는 그렇게 딱 이제 세 가지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 군사건설비, 군수운영비만 돼 있는데 뭐 한미 FTA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연해가지고 그걸 잘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무시한다고 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드는 비용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적절한 선에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김일수 실장님의 이 전망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시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관세나 이런 것들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양보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 경제, 국민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쌀이나 소고기 같은 문제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위비나 국방비가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방위비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성의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일수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위비 분담금은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뭐 고용 창출이나 이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잘 유연하게 대응한다든지 또 이제 국방비를 사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서 어떤 외교안보에 대한 용역을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수행하는 학자들이 사실 국방부에서 수행하는 용역을 학자들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외교부를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국방부를 통해서 나가면 사실 똑같은 예산인데 그냥 경로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외교부 예산이 국방비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국방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선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조선 협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선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의 상선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군함까지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미국의 군함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현재 있는 항만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뭔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예. 또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국방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네. 우리에게도 크게 나쁘지 않으면서 미국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좀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큰 경우에 또 즉석에서 좀 조건을 바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좀 대신해서 내밀 카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투자하는 것이 3,500억 달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사오겠다고 하는 것이 1,000억 달러고요. LNG 포함해가지고. 게다가 이제 16명의 우리 재벌 총수들이 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투자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오죠?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반대급부로 받아와야 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아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연동된 것이 미국과의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원자력 그 건설과 관련된 거, 이거를 이제 타결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하는 것의 4배 정도를 더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를 한 300기를 지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셨겠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설계 능력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다가 로열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원전을 우리가 이제 설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좀 들어갔지만 설계, 시공, 건설, 감리 다 할 수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 딱 4나라 있어요. 하나는 소련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고, 세 번째는 프랑스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설계 능력은 있는데 건설을 해야 되는데 중국 보고 들어와서 건설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러시아 보고 건설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프랑스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 프랑스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내야 될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력 협정과 관련되는 건데, 원자력 협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41년 만에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는데 핵심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농축우라늄, 저농축우라늄 20% 이하로 농축할 수 있다. 단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처리는 할 수 없다. 그게 2가지예요. 그런데 이 2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번에
팀들이 가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면은 이걸 군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적인 차원하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예. 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전을 24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료를 수입해 오는 것이 뭐 거의 1년에 수천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원료 수입해 오는 것이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가 수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한국이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인데 이걸 끊임없이 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오면은 핵 연료 주기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핵 연료도 이게 공급망도 우리 스스로가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나라의 핵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때 핵연료까지 같이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처리 문제인데 재처리를 하면은 그 재처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연료를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를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재처리봉 그러니까 폐연료봉이 거의 다 찼습니다. 거의 다 차서 이제 어쩔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이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적인 차원과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원자력 이 협정 개정을 이렇게 좀 시작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걸 받아주고 또 좋다 시작을 하자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 시각 미국 백악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이 1시 12분을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정된 시각은 1시 15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금은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각 미국 백악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곳이 지금 웨스트윙인 거죠?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백악관 예, 그런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15분이 되면 우리 네. 대통령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미국 측의 영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예, 아직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백악관 본관의 서쪽에 위치해서 예, 웨스트윙이라고 통상 이제 불리는 저기까지 거죠. 네. 이제 거의 뭐 저거는 고정이 돼 있는데 저기 이제 정상들이 차 타고 딱 내리면 그다음에 이제 악수하고 예. 뭐 이게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 절차인데 15분이니까요. 네. 뭐 그러면 곧 안으로 있으면은- 들어가서 이 예. 오벌 오피스에 앉기까지 그 15분 동안은 뭘 하는 겁니까? 아니 오버 오피서에 거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네. 예, 거기서 내려서 이제 인사하고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그다음에 걸릴 것 이제 같은데. 예, 오버 오피스를 들어가야 거기에 이제 배석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우리 한국에 이번에 수행해 간 장관들, 그다음에 이제 실장들, 그다음에 강경화 이제 대사 내정자 이런 네네. 사람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제 7명 거기에 이제 맞춰서 미국도 이제 거기에 맞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상무부 장관, 그다음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대7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저기 15분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거기 생중계되는 네. 예, 모두 발언, 질의응답 생중계되는 거 저거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회담으로 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따라해서 그 회담에서의 내용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유럽의 그 정상들이 왔을 때 보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통역관 없잖아요. 여기 귀에 끼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영어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국어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게다가 영어로 직접 이제 질문하니까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일본 수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는 통역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통역이 한국말로 통역을 할 거고 또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통역이 될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 시간들이 있고 말을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예, 생각할 시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가 잘못되면은 통역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을 생각해 봐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측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확 대응을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해놓고 나서 통역하고 또 우리가 대답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텐션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의 대화를 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툭 던졌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확 질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뭐 정말 그러면서 마치 이제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네네. 굉장히 이제 감정이 격해지거나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통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기가 얘기해놓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텐션이 확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안 그러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기를 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이제 통역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통역할 필요 없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그러지 않겠죠. 예. 네. 아마 잠시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시 17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간 미국 백악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정된 1시 15분을 지나서 잠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상으로 보면 네네. 내부에서 지금 그 아까 그 경비병이 이 문을 좀 활짝 열어 젖혔고요. 네. 지금 열어놨죠.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몇 명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아까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제 있는 것 맞이할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이제 거의 도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곧 두 정상의 이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표정이나 손동작, 악수 방식 같은 이런 비언어적 요소도 항상 이제 화제가 되곤 했잖아요. 좀 어떤 신호들을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이 다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이제 일단 상대방에 대한 어떤 뭐 이거 본인이 굉장히 이제 그 덩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네. 뭐 그런 이제 제스처라든지 또 이 악수를 할 때도 보면 악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착 내려 네. 꽂는 이런 악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양국 국기가 네, 입장하고 지금 있네요. 그래서 미국 지금, 성조기와 대한민국 국기가 지금 나란히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국기를 든 군인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곧 양국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표정, 또 언어, 몸짓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점들 좀 주로 항상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세요? 글쎄 지금 정 박사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스킨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굴 표정 보면 뭐 대부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손 잡을 때 악수할 때 손을 밑으로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맨날 위로 잡다가 손을 밑으로 냈다는 것은 오히려 굴종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네. 글쎄요,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할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제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면서 잡아 당겨 버리면 어떻게 돼요? 딸려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의 소위 말하는 악수 시합이죠. 악수 시합. 누가 더 세게 잡느냐.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 않고 악수를 했단 말이죠. 이제 너무 네. 꽉 잡으니까 나중에 멍이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네, 멍이 멍이 들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 박사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 다 이제 뉴스거리가 되니까 네. 어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건지. 의장대의 모습인 것 같지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제 공식 실무 방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공식 실무 방문이어도 이런 이제 의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약식이죠. 아주 네. 약식, 초약식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통상 자, 보면 네네. 그 공식 방문이죠. 공식 이렇게 국빈급 방문하는 것은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올 때도 한 번 정도 해주지 올 때마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갈 때도 그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관례적으로 한 번. 그렇죠. 방문을 관례적으로 한다고 한 그러더라고요. 번에 그걸 언제 하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의전이 옛날하고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언제 해야겠다 이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번 우리 이 대통령의 방미는 기획된 것 자체가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죠. 그냥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처음 알려진 것도 관세 협상 네. 타결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야말로 실무를 위한 그냥 업무를 정말 지금 봐야 되는 업무가 있어서 지금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의식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의전을 통해서 두 국가의 어떤 우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의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양 정상이 만나는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정상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또 그 나라의 경제인들 또 굉장히 기업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과 어떤 그 대규모 만남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민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하는 것이 맞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두 나라 간의 어떤 케미가 맞을 때 네. 그리고 굉장히 급박한 현안이 없을 때 그리고 이제 국민들 양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잘 맞춰서 어떤 최적의 시기를 정해야 되겠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의 이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북핵 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방문해서 한가하게 의전이나 하고 있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현안이 없고 양국의 어떤 우위를 과시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시간들 또 시기적으로도 어떤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상징적인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교에 뭐 어떤 꺾어지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몇십 주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5자로 끝나는 그런 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하게 되면 그 국빈 방문이 의미가 더 빛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예. 자, 이 시각 미국 백악관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첫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이후에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갖고 캐비닛 룸에서 확대 회담을 갖고 이후에는 또 양국 재계 인사와 이 대통령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또 뭐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알링턴 헌화, 그리고 또 서재페 기념관에 방문을 하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또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이제 이 3박 6일 동안 일본을 거쳐서 정말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앞으로 일정 중에서도 혹시 눈에 띄는 일정이 있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이제 지금 가는 곳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중에 이제 딱 한 군데만 꼽으라고 그러면 필리 조선소 같아요. 그래서 필리 조선소가 마스가의 상징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필리 조선소가 뭐 백악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차량으로 가면은 2시간 반 남짓, 3시간 그 정도면 이제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일 헬기로 가면은 뭐 한 20분 정도면은 이제 가겠죠. 그래서 만일 거기에 갈 때 지금 뭐 부통령이 간다는 이제 동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긴 한데 네네. 이제 뭐 회담이 잘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도 같이 가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아마 거기 필리 조선소의 크레인에 올라가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한미 동맹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훨씬 이제 경제 동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4년은 아주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 가시는 거 그 선택도 네. 잘 하셨고 필리 조선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손잡고 헬기 타고 가서 크레인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 또 발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필리 조선소 방문 일정을 꼽아주셨어요.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로 필리 조선소가 가장 중요한 이제 상징적인 이번 회담의 가장 이벤트성 방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까 이제 제가 그 국빈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네. 상대국의 정상이 많은 일정들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양국의 정상회담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가 어디를 다닐 때 이제 주최국 정상도 같이 동행을 해주는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뭐 워낙 대통령이 전 세계 일을 다 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통령이 같이 간다든지 이런 대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이런 이제 의전들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이제 부통령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한미 동맹 그리고 그 조선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이 아니라 뭐 한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미국의 외교관들이 한국의 야당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외교관들을 이제 제가 수시로 만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오는 뭐 그 의회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 이제 그 질문들의 대부분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제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이 혹시 뭐 미국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제가 그렇지 않다. 이재명 이제 당시 이제 야당 대표입니다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슨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것을 휘둘리는 이 아니고 국익이라고 하면 실용적으로 굉장히 접근하는 분이다. 그래서 한국이 한미 동맹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대답들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집권하고 나서 외교관들의 질문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먼저 왔던 질문이 뭐냐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치적이거나 한미 동맹에 관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네. 한국이 조선 협력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관들이 몇 명이 이제 제 방으로 찾아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온 질문의 핵심이
조선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바로 직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뭐지?라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외교관들이 되게 경제 이런 문제들은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이 미국의 외교관들이 지속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이 가능한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다뤘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양국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조선 협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필리 조선소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어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 이제 하나오션이 야심차게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네. 투자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적자가 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그쪽 경영진에게 직접 들었는데 필리 조선소에서는 흑자 내기 힘들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배를 만들려고 하면 워낙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거 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이런 초기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 필리조선소가 한미동맹의 어떤 효자로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일정에 대한 또 의미와 중요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대미 협상 경험을 공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 노하우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협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소인수 회담 한 20분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인수 회담을 1시간 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질문을 아주 잘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굉장히 좀 성의를 갖고 답변을 이제 열심히 해준 것 같습니다.